선박은 오늘날까지도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는 이 선박을 이용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 위를 항해해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는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해양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선박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배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해저 탐사 선박까지.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가장 독특하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선박 20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 하이드로포일 선박. 해양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하이드로포일 선박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이드로포일 선박은 물속에 설치된 날개 구조물을 이용해 선체를 수면 위로 들어올림으로써 일반적인 배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선박입니다. 다만 이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1908년 케이시 볼드윈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세계 최초의 하이드로포일 선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부터 이 선박들은 미국, 독일, 러시아 군대에서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뢰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박은 해상 운송 분야에서 하나의 혁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를 이용해 양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이드로포일 역시 물의 흐름을 이용해 선체를 들어올리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선체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고 마치 배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하이드로포일 선박은 시속 약 40노트에서 50노트에 이르는 속도를 무리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선체 아래에 장착된 하이드로포일 덕분에 이 배들은 매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항해 중에는 거의 물에 닿지 않습니다. 현재 하이드로포일 선박은 주로 어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속도라면 앞으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화물선으로 사용된다면 대형 화물을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대양을 건너 운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 해상 운송에서 자주 발생하던 배송 지연 문제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위 램폼 타이탄. 지진 탐사선은 바다와 대양에서 이루어지는 지진 탐사를 위해 만들어진 매우 특수한 목적의 선박입니다. 이 선박들은 해저를 탐사하는 일종의 탐험선 역할을 하며 주로 해상 석유 시추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탐색하고 정확히 찾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지진 탐사선은 해상 석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들이야말로 바다 아래 어떤 지점이 석유를 시추하기에 가장 유리한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해저 지층을 분석하는 지진 데이터입니다. 선박에서 발생시킨 인공적인 파동이 해저로 전달되고 그 반사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지하 구조와 자원 분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진 탐사선은 해양 지구 물리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강력한 탐사 능력을 가진 선박을 과연 석유 탐사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파도가 좋은 서핑 명소를 찾아내는데 이 선박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해저 지형과 파도의 형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지진 탐사선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서핑 스폿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18위 머지강의 스노우드롭. 영국 머지강에는 지금도 실제로 운항 중인 한 페리가 있습니다. 이 페리의 이름은 MV 스노우드롭입니다. 이 배는 처음부터 스노우드롭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MV 우드처치라는 이름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머지강을 오가는 여객선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우드처치는 버커네드 지역에서 새롭게 도입된 디젤 페리 선단 중 두 번째로 건조된 선박이었습니다. 이름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버커네드에 조성된 주거단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1960년 이 선박은 모든 장비 설치와 해상 시험을 마친 뒤 머지강 노선에 정식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의 평가는 매우 좋았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페리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지만 1989년이 되자 쌍둥이 선박과 함께 대대적인 개조를 위해 운항에서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대규모 정비를 거친 뒤 1990년 7월 다시 노선에 복귀했지만 2003년에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선박의 상부 구조물 전체가 완전히 해체된 뒤 처음부터 다시 새로 제작되었고 전기 장비와 엔진 역시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뒤인 2004년 이 배는 새로운 이름 스노우드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다에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머지강 위를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7위 모터요트 야스. 모터요트 야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 소재 선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압도적인 규모의 초호화 요트입니다. 이 요트의 길이는 약 141m에 달하며 2011년에 공식적으로 진수되었습니다. 야스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아드엠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 네덜란드 해군이 1977년에 진수한 프리기탐의 설계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외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 형태와 고급 유리 외장 마감이 어우러져 군함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트는 최대 60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전문 승무원만 해도 무려 56명에 달합니다. 선미에는 자동으로 확장되는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고 야외 수영장과 대형 스파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패드, 첨단 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각종 수상 레저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탄소 섬유로 제작된 특수 도어입니다. 이 도어는 바다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수영 플랫폼으로도 탑승과 하선용 출입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야스에는 최첨단 기술도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 장거리 수중 탐지용 소나 그리고 최신 레이더와 고성능 카메라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안전성과 항해 능력 모두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16위 도과이즈 방가드. 도과이즈 방가드는 대형 해양 구조물 운송과 해상 작업을 위해 설계된 반잠수식 특수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했으며 네덜란드 해운사 도과이즈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 용도는 대형 프리기탐이나 해상 구조물의 운송, 그리고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해양 작업 지원입니다. 도과이즈 방가드는 선수, 즉 배의 앞부분이 없는 독특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도과이즈와 델타마린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초대형 화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싣고 내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선박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크기의 개방형 갑판입니다. 갑판 길이는 약 275m, 폭은 약 70m에 달하며 선체 전체 길이에 걸쳐 막힘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배는 반잠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선체 내부로 물을 유입시켜 갑판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뒤 그 위에 대형 구조물을 올려놓고 다시 부력을 회복시켜 화물을 들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선박 내부 주요 구획으로 유입되지는 않지만 설계상 갑판 전체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작업 중에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박 우현, 즉 오른쪽 측면에는 승무원 숙소와 함께 구조장비 및 구명정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과이즈 방가드는 조절 가능한 부력 탱크를 갖추고 있어 플랫폼, 군함, 대형 선박 등 다양한 형태와 무게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 거주구역에는 기관실 비상탈출 시스템과 각종 안전설비가 함께 통합되어 있어 초대형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5위 아드리아틱. 아드리아틱은 1856년 뉴욕에서 진수된 증기선입니다. 이 배는 목재 선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양옆에 커다란 외륜을 장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선박은 콜린스 라인의 대표 선박으로 계획되었으며 그 시대 기준으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대서양 횡단 여객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진수 당시 아드리아틱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드리아틱은 단 한 차례의 왕복 항해만을 마친 뒤 막대한 운영 비용으로 인해 콜린스 라인이 파산하면서 회사의 몰락을 함께 겪게 됩니다. 이후 이 선박은 영국의 한 해운사에 매각되었고 그곳에서 고급 여객선으로 개조되어 5차례의 추가 항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드리아틱의 역할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백 명의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는 이민선으로 개조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드리아틱은 당시 미국 조선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소유주도 이 배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드리아틱은 총 12번의 대서양 횡단 항해만을 마친 뒤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박의 말년은 다소 쓸쓸했습니다. 아드리아틱은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하구 근처로 옮겨져 다른 선박들을 위한 부유식 석탄 저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변화 속에서 결국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14위 크루즈선 아라누이오. 아라누이오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선박입니다. 이 배는 일반적인 크루즈선의 편안함과 보급선의 실용성을 하나로 결합한 독특한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누이오는 소형 크루즈선에 해당하는 규모로 총 10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약 23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선내 인테리어는 이 배의 소유주와 승무원들이 지닌 폴리네시아 문화유산을 기리는 콘셉트로 꾸며져 있습니다. 승객을 위한 공간은 총 8개의 서로 다른 갑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간마다 역할과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선내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고 라운지 공간과 2개의 회의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3개의 바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스카이바에서는 탁 트인 파노라마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야외 수영장, 기념품숍, 스파 시설, 피트니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운영되는 문신살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항해 중에는 마르키즈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초청 강연자들의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됩니다. 아라누이오는 여행자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 여러 종류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일반 객실부터 시작해 발코니가 딸린 스위트룸, 그리고 편안하게 설계된 도미토리형 객실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스위트룸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탁 트인 바다 풍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객실에는 샤워 시설이 포함된 전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클래스 C 도미토리 객실에는 총 24개의 침대가 4개의 객실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미토리 공간 역시 욕실과 샤워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로 갑판 위에는 최대 45명의 현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3위 소넨 퀸긴 콘스탄스 호수. 콘스탄스 호수에는 소넨 퀸긴이라는 이름의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를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18일에 정식으로 취항했습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소넨 퀸긴은 중부 유럽 내륙 수로를 항해하는 여객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선박 중 하나입니다. 취항 이후 이 배는 정기 노선보다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위한 전세선, 즉 차터 선박으로 주로 운영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선 퀸, 우리말로 옮기면 태양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화려한 연회나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선박입니다. 하지만 이 선박의 첫 해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취항 시점이 전 세계 금융위기 한가운데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첫 해 동안 이 배가 전세로 사용된 횟수는 단 40회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책정되었던 전세 비용은 하루 약 20만 유로였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해 결국 약 4만 유로 수준까지 인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평균 가동률은 약 11%에 머물렀고 이 사업 모델의 수익성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운영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목표는 이익 창출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 회수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소넨 퀸기는 선박과 함께 4명의 승무원이 포함된 형태로 하루 약 1만 2천 유로를 기본 요금으로 하여 대여되고 있습니다. 12위 버논시 베인 교정시설. 떠있는 교도소. 버논시 베인 교정시설은 뉴욕시 교정국이 운영하는 부유식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는 최대 8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뉴욕 브롱크스 남쪽 해안 인근에 정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아본데일 조선소에서 미시시피강을 따라 건조되었으며 총 건설 비용은 약 1억 6,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이 시설을 단순히 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버논시 베인 교정시설 내부에는 총 100개의 독방과 16개의 도미토리형 수용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며 중간 보안 등급부터 최고 보안 등급까지의 수감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부유식 교도소는
뉴욕시 교정국이 운영한 세 번째 교정용 바지선이며 현재까지도 실제로 사용 중인 유일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 바지선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정시설을 얼마나 대규모로 운영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위 하와시 익스프레스. 하와시 익스프레스는 1990년 대한민국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선박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 선박은 가축 운반선이라고 불리며 주로 살아있는 양, 소, 염소 등의 가축을 바다를 통해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축 운반선은 기존 선박을 개조해 만들기도 하고 처음부터 가축 수송을 목적으로 전용 설계되어 건조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가축의 생존과 복지를 고려해 선내 환경과 구조를 특별히 설계한 선박만을 정식 가축 운반선이라고 부릅니다. 항해 중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부 가축 운반선이 수개월 동안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대기 상태로 머무는 일도 발생합니다.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느 항구도 이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송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양과 소가 가장 흔하게 운반되는 가축입니다. 20세기 후반에만 해도 이와 같은 가축 운반선을 통해 수백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전 세계 바다를 건너 이동했습니다. 12. 시티 오브 세인트 피터즈버그. 시티 오브 세인트 피터즈버그는 2010년에 건조된 차량 운반선으로 현재는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박은 로론 로로프, 줄여서 로로선이라고 불립니다. 로로선은 바퀴가 달린 모든 운송수단을 싣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화물선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버스, 트레일러는 물론 철도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이 선박의 가장 큰 특징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방식에 있습니다. 차량들은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동력으로 배 안으로 직접 들어오고 또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전용 램프가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플랫폼 차량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방식, 즉 로로 방식이 아닌 선박들은 선내 또는 외부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고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로로선은 차량 운송에 특화된 구조 덕분에 적재와 하역 속도가 매우 빠르며 대량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9위 럭 컨스텔레이션. 럭 컨스텔레이션은 닫힌 구조를 갖춘 해양건설 지원 선박으로 초심의 환경에서의 관로 설치와 대형 구조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갖춘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2013년에 인도되었으며 2015년 3월에 공식 명명식을 거쳤습니다. 베트남 붕따오 지역에서 조선사 소풀에 의해 건조되었고 이후 발코 가봉과의 계약을 통해 서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유전에서 해양 작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선박은 이메스 AMC 소유의 또 다른 관로 설치선인 르위크 익스프레스와 함께 해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럭 컨스텔레이션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중장비 운용 능력입니다. 대형 크레인과 정밀한 관로 설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심이 매우 깊은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선박은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해양 플랜트 건설, 복잡한 해저 구조물 시공 등 고난도 해양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특수목적 선박입니다. 8위 MPI 어드벤처. MPI 어드벤처는 차세대 해상 설치 및 유지 보수 선박으로 분류되는 선박입니다. 이 배는 해상 운송과 중량물 인양, 그리고 대형 구조물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PI 어드벤처는 2011년에 정식으로 취항했으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단의 역량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해상 풍력 터빈의 기초 구조물을 운송하고 이를 들어올려 설치하는 데 특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내에는 최대 2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약 112명은 상시 근무하는 승무원과 작업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이 때문에 이 배에 탑승하면 마치 크루즈선과 같은 편의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바다 위에서 거대한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특수작업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2011년 3월 MPI 어드벤처는 중국에서 출발해
영국으로 이동하는 항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네덜란드 국적으로 등록되었는데 대형 해상 풍력 설비를 다루는 데 있어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보다 더 거대한 풍력 터빈을 관리하고 설치하기에 적합한 나라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7위, 블루말린. 블루말린은 네덜란드의 도과이즈 쉬핑이 운영하는 대형 반잠수식 중량물 운반선입니다. 이 선박은 마를린급 선박에 속하며 자매선으로는 블랙말린이 있습니다. 블루말린은 초대형 해양 구조물과 해상 시추 플랫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운송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선 내에는 총 38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약 6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체육관, 사우나,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장기간 항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해적 공격에 대비한 요새화된 시타델, 즉 보호구역이 선내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선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 거대한 시추 플랫폼을 갑판 위에 올려놓고 장거리 운송을 수행합니다. 2000년에는 미국 해군이 이 선박을 임차해 예멘 아덴항에서 알카에다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미 해군 구축함을 미국 본토로 운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블루말린은 적도 기니 인근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일시적으로 납치되는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승무원들은 모두 시타델 내부로 대피했고 분노한 해적들은 조타시를 향해 총격을 가했지만 이 보호 시스템은 제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결국 스페인과 적도 기니 해군 함정이 도착하면서 해적들은 퇴각했고 인명피해 없이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블루말린에 적용된 방호 설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6위, 녹네비스. 여러분은 길이가 거의 반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가 실제로 존재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믿기 힘든 기록의 주인공은 초대형 유조선 녹네비스입니다. 이 선박의 갑판 위에는 축구장 4개를 일렬로 나란히 배치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선의 반경은 무려 약 2마일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멈추기까지 필요한 거리만 해도 약 8.8km에 달했을 정도로 그 규모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녹네비스의 전체 길이는 약 460m에 이르렀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나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긴 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선박은 1988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와이즈 자이언트였으며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던 중 이라크 공군이 투하한 폭탄을 맞아 화재가 발생했고 얕은 해역에 침몰한 뒤 완전히 손실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이 난파선은 노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의해 인수되어 대규모 수리를 거쳤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박은 그 크기와 흘수 때문에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모두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과 해운 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선박은 해체되어 고철로 처리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크기와 깊은 흘수를 가진 선박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건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녹네비스는 인류가 만들어낸 선박 중 가장 크고 가장 극단적인 도전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5위, RV 플립. RV 플립은 미국 해군 연구국이 소유한 플로팅 계측 플랫폼으로 정식 명칭은 플로팅 인스트루먼트 플랫폼입니다. 이 선박은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108m에 달합니다. RV 플립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선박이 뒤로 완전히 기울어 90도로 세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의도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며 수면 위로는 약 17m 정도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RV 플립은 일반 선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계류용 부표처럼 파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박은 기상 데이터 측정, 파고 분석, 음향신호 연구, 수온과 해수 밀도 측정 등 다양한 해양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RV 플립에는 자체 추진 장치가 없습니다.
이는 음향 장비와 관측기기에 불필요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설계입니다. 따라서 이 선박은 연구가 필요한 해역까지 다른 선박에 의해 예인된 뒤 그 위치에서 세워진 상태로 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내 구조 역시 이 독특한 운용 방식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세면대, 샤워 시설, 좌석 등은 선박이 눕거나 서 있는 상태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90도로 회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조명 또한 선체의 모든 면에 설치되어 있어 수평 상태든 수직 상태든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위, 치큐 과학 시추 플랫폼. 치큐는 일본이 보유한 과학 시추선으로 통합 해양 시추 프로그램에 투입되기 위해 특별히 건조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전의 어떤 해양 시추선보다도 더 깊이 지구 내부를 뚫는 것입니다. 치큐는 해저 바닥 아래 약 7km 깊이까지 시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 깊이는 지구의 지각이 비교적 얇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 멘틀에 훨씬 더 가까운 지점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선박이 가져올 연구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치큐가 시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들은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들이 많아 지구 내부 구조와 지진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선박은 심해 시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위치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거친 해상 환경에서도 정밀한 시추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치큐의 선체 크기는 길이 약 210m, 폭 약 38m, 높이 약 16.2m에 달합니다. 선내에는 총 약 150명의 인원이 탑승하며 이 중 약 100명은 운영과 시추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고 나머지 50명은 각 분야의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해상 연구를 고려해 선내에는 연구실, 거주 공간, 의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큐에 탑승하는 인원들은 헬리콥터를 통해 바다 위에서 직접 이동하며 이를 통해 연구 일정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3위, 넥서스 K저렉. 넥서스 K저렉은 1976년에 건조된 해저 케이블 설치 선박입니다. 이와 같은 선박은 해저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통신 케이블, 전력 케이블, 군사용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런 선박을 일반적으로 케이블 부설선, 즉 케이블선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케이블선들은 선체 앞이나 측면에 커다란 도르래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도르래를 통해 케이블을 바다로 내리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케이블선들은 대부분 선미, 즉 배의 뒤쪽을 중심으로 케이블 설치 장비를 배치하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또한 많은 케이블선 이름 앞에는 CS라는 약자가 붙어 있는데 이는 케이블 쉽, 즉 케이블 선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S 랭글링 같은 이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저 케이블 설치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7년부터 1858년 사이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잇는 최초의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설치되었습니다. 비록 이 케이블은 일시적으로만 통신을 가능하게 했고 곧 과부하로 인해 연결이 끊어지고 말았지만 대륙간 통신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한 시도였습니다. 이후 1866년 그레이트 이스턴이라는 선박을 통해 두 개의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유럽과 북아메리카 사이에 안정적인 통신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케이블선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대의 케이블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새로운 케이블을 설치하는 전용 선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케이블을 유지보수하고 손상된 구간을 수리하는 선박입니다. 일본의 스가루마루는 이 가운데 케이블 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다 소형이면서도 기동성이 뛰어난 케이블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선박은 필요할 경우 케이블 설치 작업도 수행할 수 있지만 본래의 핵심 역할은 손상된 해저 케이블을 신속하게 찾아내 정밀하게 복구하는 데 있습니다. 2위, 가와사키 액화수소 운반선 LH2.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이 일본을 출발해 호주로 향하며 첫 번째 화물을 실어오는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 선박은 가와사키가 주도한 총 3억 6,200만 달러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되었으며 일본과 호주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호주에서 갈탄을 이용해 생산한 수소를 액화 형태로 만들어 일본까지 안전하게 운수송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은 지연되었고 실제 운송은 가와사키 회계연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왕복 항해에는 약 16일이 소요됩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이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조선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소 운송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소는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액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장거리 해상 운송을 통해 일본까지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향후 전 세계 에너지 물류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1위, USS 주말트. USS 주말트는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유도미사일 구축함입니다. 이 구축함은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포착되는 신호는 마치 소형 어선 한 척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주말트는 태평양 함대 배치를 앞두고 2015년 12월 7일 본격적인 해상시험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함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모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말트급 구축함은 기존의 다른 구축함들과는 개발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구축함이 대공전, 대함전, 대잠수함전 같은 전통적인 해군 임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줌왈트급은 지상에 상륙하는 아군 부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핵심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함정에는 장거리 지상 공격이 가능한 첨단 함포 시스템 2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함포는 장거리 육상 공격용 포탄을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정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 함포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탄약은 LR랩이라는 특수 포탄이었습니다. 이 포탄은 탄도 궤적과 지상 공격 능력을 결합한 형태로 최대 사거리 약 100캐리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LR랩 포탄의 생산이 전면 취소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미 해군은 해당 포탄을 대체할 새로운 탄약을 끝내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주말트급 구축함은 원래 계획되었던 해상 포격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트급 구축함은 주 임무를 변경해 수상전 중심의 함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상 지원을 핵심으로 설계된 군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말트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의도와 실제 운용 사이의 간극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독특한 군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